자, 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은, 자,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그죠? 그다음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왜? 적정한 가격 형성. 자, 저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내 땅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저 땅이 공시지가 얼마다 그럼 내 땅은 저거보다 좀 좋은 땅이니까 도로하고 더 접해 있으니까 더 역하고 가까우니까 좀 비싸겠다 이런 가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만든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은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가 토지요, 토지. 자, 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건축물 중에서요, 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외의 부동산.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있죠. 예, 주택 외. 그래서 이것을 비주거용 그럽니다. 비주거용. 비주거용. 그래서 이 표현이요. 예,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이때 주택은 건물을 말하는 것, 건축물을 말하는 건데 요 플러스 토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토지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일단 좀 이따 또 용어 정의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주택을 볼게요. 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나왔죠? 예.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밑이에요. 그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까지를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한다? 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택 가격 공시했다라고 한 말은 주택 건물 가격 플러스 토지 가격까지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우리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나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 볼게요.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하면 뭐였죠?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 기숙사였죠. 그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기숙사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주택은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법상 주택.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택이라도 이게 건축법상 주택이냐, 주택법상 주택이냐가 범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건축법은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것에 주안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동주택, 그럼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떻게 되냐 할 때 이 기숙사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니까 이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넣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택법이라는 법은 왜 만든 거냐면 주거안정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거안정. 사람들은 주택이 있어야 거기서 생활을 영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기숙사는요 주거 생활 안정 이거하고 상관없죠. 기숙사는 한 학기마다 시험 봐서 들어가고 공부 못하면은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많이 나가봤는데 이 기숙사.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생활의 안정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요 이 기숙사를 공동주택에 안 넣어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연세대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가 하면 이 법은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들어가지를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에요. 5계층 이상. 근데 5층이라고 해서 다 아파트인 건 아니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러니까 5층 건물이라도요 1층은 상가고 2, 3, 4, 5가 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총 5층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이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요 뭐냐면 4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 주택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는 한데 이건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4계층 이하면 뭐 아니면 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누는데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규모가 큰 건 연립, 규모가 작으면 다세대. 기준은 660제곱미터. 자, 초과하냐 이하냐. 자, 이게 공동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이제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주택이 다 단독주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 전부터 일부를 말하면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게 공동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집합부동산은 구분 건물인 거예요. 소유권이 여러 개 나눠진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택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나눴죠. 그래서 비주거용도 집합부동산, 일반부동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토지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나누는 부동산의 종류는 3개로 나눈다고 했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자, 이렇게 3개로 나눴을 때 이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적정 가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공시법,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공시법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전체적인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공시해요. 부동산 가격. 자, 어떻게 나눴죠? 토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용.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 가격을 공시하는데 토지하고 주택은 무조건 공시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고요. 비주거용은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주거용은요,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또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시험에 별로 안 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토지하고 주택 쪽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을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토지는요, 모든 토지가 다 다르죠. 달라요. 토지라고 하는 게 이 토지 저 토지 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다 다른데, 근데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표준이 되는 땅의 가격을 공시해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말 좀 익힐게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우리나라에 약 50만 필지를 표준이 되는 땅을 골라요. 그래서 그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이 해요.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그다음에 요 가격을 이게 공시하려면 이 가격이 얼마짜리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를 합니다. 둘 이상의. 요때 이제 우리의 업무가 이제 있는 거죠. 수수료를 받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정했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비준표라고 하는데, 토지가격 비준표. 요 비준표를 내려주면 요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인 토지들의 가격을 정해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요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건 아까 국장이 결정 공시를 하는데 이거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이게 감정을 해준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 기준표를 가지고 개개의 토지의 특성에 맞게 비준표를 가지고 개별 토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요. 정하는데 이건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근데 요거는 뭐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일 때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시를 하는데 요거는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을 의뢰하고요. 이거는 매년 5월 31일 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날. 표준시 공시지가는 며칠 날 공시하라는 법 규정은 없어요. 예. 자, 그럼 이건 보통 2월 달에 정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그 다음에 이건 토지였고요.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을 아까 어떻게 나눴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럼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독주택도 표준이 되는 주택을 정하는 거예요.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합니다. 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정했으면 공시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비준표. 기준이 되는 비교표다 이런 뜻이에요. 비준표. 자, 이 비준표를 가지고 개별 주택의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건 주택 가격은 4월 31일 날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의무예요.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 예, 건물은 4월 31일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또 표준주택 가격은 며칠 공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정하면 면은 요거 가지고 4월 30일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은 어때요? 모든 공동주택은요 다 다릅니까? 그렇진 않죠. 예. 자, 음마아파트 32평대, 25평대, 자, 다 동일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공동주택 가격은요, 그냥 공동주택 가격에서 표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표준적인 그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국토부 장관이 4월 30일 날 공시를 하는데, 요거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전문가 집단에서 간평한 것은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개별 공무원들, 시군청 공무원들이 한 것들은,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닌 것들은 이게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증을 할 때 또 우리 간평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형 표준부동산. 일반 부동산은 요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부동산, 비주거형 표준부동산, 개별 부동산 이렇게 보시고요. 토지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 그러면은 비주거형 집합부동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은요 여기서 따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요쪽 내용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공시일이요. 공시일이 개별 공시지가가 5월, 토지는 5월 31일이고 공동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인데 이게 공시일이고요. 공시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조사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언제 때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기준. 그러니까 요때 1월 1일 이때에 자, 1월 1일 이때의 가격을 언제? 요 5월 31일 날, 4월 30일 날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시 가격은 기준일이 언제다? 1월 1일이 됩니다. 자, 요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요. 이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 공부하신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주택이란 세대원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맞네요. 주택은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누네.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란 주택을 쓰는 한계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 맞네요. 660 초과. 하고 층수가 얼마? 4개층이야.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란 좀 작은 거죠. 주택을 쓰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이거 층수는 4개층 이하인 건 똑같죠. 그다음에 비주거형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비주거 주택을 제외한 그죠? 비주거형 집합부동산을 말한다? 아니죠. 비주거형 일반 부동산도 있잖아요.
뭐였죠? 자, 아까 비주거형 일반 부동산도 있고 비주거형 집합 부동산도 있고요. 그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아파트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주거형이라면 일반 부동산, 집합 부동산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틀렸네요. 오케이 답은 4번. 5번 적정 가격이라 함은 해당 토지 주택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적정 가격이라 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데 이런 내용 공부한 데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다. 저렇게 감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자격증에 관한 법이죠. 이 법은 감정평가 및 자 요거 세 문제 냅니다. 세 문제 나오고요.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도 세 문제 납니다. 자,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은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칙, 서론이 있고요. 이게 법 이름이 뭐였어요?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사에 관해서 규정하겠다. 그래서 2장이 감정평가, 3장이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고 여기가 본론이에요. 요것들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찌끄러기들. 자, 뭐 함축 감정평가사 협회, 징계, 과징감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고 의뢰를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뭘 만들고 감정평가서를 만들고 타당성 조사하고 감정평가할 때 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자료 데이터를 만들어 놔요. 한국 부동산원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요것을 이용해서 요것을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요 자료를 이용해서 또 개개인 부동산 의뢰받은 물건에 감정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가사, 감정평가사 업무 어떤 일을 하느냐, 감정평가사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뭐 시험 합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 그 다음에 시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는요 업무를 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 할 때 등록을 하고 감정평가사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들이 사무소 개설을 해서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감정평가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서 법인 등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거하고 협회, 징계, 벌칙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어의 보면 토지 등.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등이죠. 토지 등,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그다음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한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이런 것들을 토지 등이라고 하겠다. 이게 왜 나오는 건 좀 이따 나오지만 이것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감정평가의 대상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있고 정착물도 있고 동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 그다음에 이들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한다 이런 얘기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업, 양식업, 광업권 그 밖에 물건을 주라는 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한 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 등록하는 거. 자, 우리가 등기 등록하는 재산들이 있어요. 등기부에다 등기하는 거고, 원부, 대장 이런 데서는 등록하는 겁니다. 자동차라든지.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시면 자동차 등록부 있죠? 원부, 등록.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기 등록한 재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자,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토지 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토지 등에, 자, 아까 나왔네요. 아까 나왔던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그 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아요. 보수. 뭘 받고? 의뢰를 받고. 그래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업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말하고 감정평가사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법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사무소 개설한 감정평가사를 말해요. 자격증만 있고 사무소 개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인 등이 아닌 거죠. 네,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법인 등.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려면요, 예, 자격이. 자, 감정평가사는, 자, 첫째, 이제 자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자격이 안 되는 것을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뭐 파산되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든지, 실형을 선고받고 3년에 경과되지 않은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정평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 자, 요거는 나중에 또 외우고 하실 겁니다. 자, 자격이 되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합격이죠. 시험 합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자격이 되면 실무 수습을 받아요. 1년간 실무 수습을 받고요. 1년. 그래야지 이제 등록이 돼요. 등록. 근데 이 교육연수는 뭐냐면, 교육연수는 이제 4주 교육연수를 받는데, 이거는 원래 감정평가 일을 하셨던 분들, 이게 1차 면제자들 계시거든요. 1차 면제. 관련 종사자분들이 있어요. 5년 이상 이 업계에서 관련했던 뭐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1차가 면제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실무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4주간 교육 연수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로 등록, 국토부 장관한테요. 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등록하면 이제 등록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소 개설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설립 인가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를 합니다. 업무를 해서 감정평가서 이런 거 작성해주고, 각종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겠죠. 성실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겠죠. 그래서 징계라든지 과징금, 자,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이 나온다. 이제 크게 잘못했으면 형사처벌도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자, 감정평가사 성실무등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 우리 아까 했네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표준시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공시가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매수, 토지 수용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대의 감정평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격 공시법을 공부하시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대 감정. 요때 자산 재평가할 때도 꼭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자산 재평가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법인 등입니다. 회사가 자, 토지를 10억에 샀어요. 그럼 우리 회사의 재산은 10억짜리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지금 20억이 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가 된단 말이에요. 10억, 자산이 10억, 그다음에 채무가 20억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에 샀을 때 10억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20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평가하게 되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가죠. 부채 비율이, 자, 이 땅이 지금 20억이니까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빚이 20억 있고 내 자산도 20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이 지금 현재 얼마짜리인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계속적인 소송, 경매 이때도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타인 의뢰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뭐 금융기관 보험회사 이런 신탁회사 등에서 대출해 준다든지 대출하기 위해서 담보 감정을 하죠. 담보 감정 평가를 하거나 또는 거래를 할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적 의뢰가 되는데 이럴 때도 감정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자문,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 개발된 조언, 뭐 좋은 얘기들이네요. 예, 그다음에 다른 모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할 수 있는 소위 감정평가, 그다음에 여기에 부수되는 업무.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누구다? 우리 감정평가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이게 공적 의뢰라고 해서요, 이거는 매년 있는 거죠, 매년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년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이 이게 안정적인 자격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그 비슷한 전문 자격증들 보시면요,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뭐 노무사, 법무사, 제 친구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공적 의뢰들이 감정평가 업무에 많아요. 뭐 경매, 공매는 맨날 있는 거잖아요. 경매, 뭐 소송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적 의뢰들도 부과하시면 이제 더 많은 업무를 하셔서 뭐 수입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이게 매력적인 자격증이다, 감정평가사는. 자,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감정평가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법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생활 법령 감정평가 대상 이게 아까 토지 등이었죠. 토지 등. 자, 어업권 있었나요? 어업권도 돈 됩니다. 이것도 비싸요. 유가증권. 그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게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유가증권, 도로 조명 허가권은 이건 본 적이 없죠. 임목, 아까 임목부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공장,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다 토지 등에 해당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감정 평가에 관한, 아까 우리 토지 등이다 라고 했었대요. 뭐, 다시 볼까요? 어권 있고요,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있고, 공장, 광업재단, 임목. 자, 자동차 건설의 선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그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것도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우리가 쭉 보시면 국유재산법이 있어요. 국유재산법. 자, 국유재산법은요. 자, 볼게요. 2번 국유재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목적합니다. 국유재산.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자, 국유재산. 국가 소유란 말이죠.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뭐라고 한다? 국유재산. 그래요. 뭐 국가의 부당, 기부채납, 명령, 조약에 따라 누구 소유된 거? 국가 소유된 게 국유재산 그러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공유재산 그럽니다. 어떤 사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를 국유재산. 그러면 이제 국유재산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게요. 뭐 부동산도 있고 그 종물도 있고 선박, 부표, 부장기업, 부선거 및 항공기, 그다음에 그들의 종물, 배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표, 부장기업 떠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부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뭐 기동차, 이게 옛날 의미들이죠. 궤도 차량 등 개동 차량. 자, 그런데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와 함께 포괄적 용도 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을 한다. 국유재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 폐지됐어요. 용도. 이게 지금 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이요. 국가 소유 재산이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그냥 공적 목적으로 아닌 것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적 목적으로 쓰는 게 행정재산인데 이게 행정재산이었는데요. 그게 공적 목적으로 안 쓴대. 그러면 이제 용도를 폐지해요. 이제 더 이상 공적 목적 안 쓴다. 그 용도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 누구 소유인 거예요? 국가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인데 용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국유재산이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폐지된 후에도 그대로 누구 거다? 국유재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강업권, 그 밖에 이주하기. 자, 이런 것들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강업권 이런 것도 다 국가재산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증권, 지식재산. 자, 이런 것들이 국유재산의 범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국유재산은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기본 개념 구조예요. 국유재산법을 공부하실 때 국유재산법은 네 문제 납니다. 여러분. 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요.
일반. 행정재산은 그 시간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공적 목적으로. 그래서 행정재산을 넷으로 나눠요. 공용재산. 자, 공용재산. 자, 그다음에 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자, 그다음에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납니다. 공용재산은요, 국가가 직접 공적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사무, 사업,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러니까 지금 사용해도 되고요. 사용하기로 한 것도 다 공용재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5년은 못 넘어요. 5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 뭐 청사라든지 뭐 그쵸? 직접 사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관사, 주거용도 들어갑니다. 학교, 교도소 이런 것들이 다 공용재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은 공공이라고 한자를 써드렸는데 공공, 다 같이 국가나 우리 국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두루두루 같이 쓰는 거. 공공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다 같이 쓰는 거. 그래서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똑같습니다.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공재산. 공공재산은 뭐 도로는 국가만 쓰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쓰는 거죠. 도로, 하천, 공원, 운하, 제방, 교량, 광장. 자, 이런 것들을 공공용재산. 뭐 정부종합청사 이런 것들은 공용재산.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공공용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쓰는 거예요.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그 기업에 종사한 직원의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 들어갑니다. 이게 필요한 주거용으로서 사용하거나 대통령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기업용재산. 이 정부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정부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최신청이라고 했는데 그 우체국이요.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청 이런데요. 조달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부가요 직접 통제하는 기업을 말해요. 그래서 출자하고요. 그래서 우정사업본, 조달청 자 이런 데서 쓰는 재산을 뭐한다?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국가 소유인데요. 보존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존한 재산, 뭐 문화재, 뭐 국유림 이런 것들을 보존용 재산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넷으로 나누고요. 그럼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 재산 그래요. 행정재산 외. 우리가 보통 이제 법에서요, 나머지 그 찌끄러기들, 나머지를 이제 잡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잡종재산 그랬어요. 잡종재산. 근데 조금 어감이 안 좋죠. 어감이. 잡종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일반 재산에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뭐 판례 이런 거 보실 때 잡종 재산을 옛날 판례 보면 잡종 재산 어쩌고저쩌기에 일반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 나중에 이제 지목 공부하실 때 공간정보법 공부하실 때 지적법에서 이제 지목 얘기할 때요. 우리나라 토지를 28개로 나눠놨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그럼 28개로 나눴는데 27가지에서 나눴는데 거의 27개 어디에도 안 들어가. 그럼 나머지 찌끄러기 나머지 땅을 다 잡종지라고 하거든요. 지목이.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잡종은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들 기타 등등 나머지를 잡종이라는데 행정재산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옛날엔 잡종재산인데 지금은 일반 재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행정재산, 일반재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부채납 볼게요. 기부채납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외의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부채납. 그래서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채납 받는다는 뜻이에요. 국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고요. 관리는 구재산의 취득, 운영, 유지, 보존 이런 모든 행위를 관리라고 합니다. 구재산의 관리, 취득하고 운영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처분은 넘겨주는 거예요. 자, 매각 파는 거죠. 파는 게 매각. 그다음에 교환 바꾸는 거죠. 내 물건하고 네 물건 바꾸는 게 교환. 매각은 돈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게 매각. 그 다음에 물건 받고 물건 넘기는 게 바꾸는 게 교환. 이게 양여가 이게 증여예요. 증여.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공짜로 주는 거 이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증여인데 우리가
국유재산법에서는 이제 독특한 요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 말을 씁니다. 양여라는 말을 써요. 이 양여란 말은 국유재산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 의미는 증여다, 증여. 공짜로 주는 거예요. 증여를 우리가 국유재산법 양여. 그다음에 믿고 맡기는 거. 재산을 맡겨요. 신탁. 그다음에 출자를 하는데 그 물건으로 내놔요. 현물 출자. 이런 건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처분, 이렇게 처분. 자, 이제 관리 전환. 관리를 전환하는 거예요. 관리 전환. 관리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자, 우리가 일반 회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유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걸 총괄청이라고 합니다. 총괄청. 총괄청이 관리하는 거. 자, 일반 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근데 각 부서별로 특별한 목적으로 회계가 운영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가 있다. 국방부 장관. 자, 그럼 이게 여기서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특별 회계가 있으면, 이게 일반 회계고 특별 회계가 있으면은 볼게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 회계 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던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넘겨주든지, 또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던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겨주든지. 이게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무엇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 간의 관리권을 넘기는 거, 또는 이렇게도 넘겨줄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던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그래서 서로 다른 특별 회계 기금 간의 국유재산 관리권을 넘기는 거.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관리 전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리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관리 전환.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사용허가란 말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정재산. 무슨 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은요, 원칙적 처분이 금지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허가를 얻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가를 얻으면. 무슨 재산이야? 행정재산. 그다음에 대부계약은요, 자, 일반재산. 자, 요게 키워드가 되겠네. 우리 아까, 자, 요거하고 요거 대비하십시오. 행정목적 쓰이는 행정재산이 있고,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 국유재산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일반재산 국가 외의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이것을 우리가 대부계약,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행정재산은 대부계약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사용허가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일반재산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일반재산, 사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에 나온 얘기다. 용어가. 그다음에 사용허가라는 얘기는 행정재산에서 나온 얘기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뭐냐면 이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이 이런 것들을 득하고 이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 있겠어요. 또는 점유하고 있어. 이런 것들 이제 무단점유자라고 해요. 이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너 물어내, 네가 그동안 썼던 사용료 내, 이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해요.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요. 총괄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말한다고 했죠. 중앙관세 장등이란 말이에요. 중앙관세 장등.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국유재산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세 장등이 관리를 하는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세장과 국가재정법에 중앙관세장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해요. 그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그래서 위임 위탁받은 자. 요건 누구고요? 중앙관세장이고, 등자가 있잖아요. 그럼 중앙관세장 말고도 또 이걸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가 공매를 할 때 여기에다 맡기거든요.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성업공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영어 약자는 캠코라고 해요. 캠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이건 LH공사 아시잖아요. 예, 이런 데가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해서 중앙관세장 등이라고 한다. 중앙관세장은 이런 겁니다. 자, 중앙건설함은 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야.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뭐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런 거 중앙행정기관을 말하고요. 거기서 짱은 이제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같으면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을 중앙관세장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이 법, 국유재산법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요번 시간까지는요.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법이 뭐가 나왔죠? 이제 공시법이 있어요. 공시법. 그래서 공간정보법,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 그다음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요 세 개의 법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